서아의 손목에는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다닌 작은 나비 문신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강제로 파양되어 선우그룹에 입양되었고 그녀의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 이 문신은 그녀의 친부모와 관련된 유일한 단서였고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늘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자신의 본래 신분에 대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그들을 찾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선우그룹에 입양된 후 그녀의 삶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윤서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다. 이 문신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숨겨진 과거이자 앞으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재탄생의 씨앗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아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다. 그때 민준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아는 발소리를 죽이고 민준의 방문에 귀를 기울였다. 자기야, 우리 아기 이름은 뭘로 할까? 서아, 그 여자는 이제 끝이야. 위자료 한 푼 없이 내쫓아 버릴 거야. 민준의 목소리였다. 그 옆에는 서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대학교 동창인 최유라 초이,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여자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돼. 어차피 선우그룹의 안주인은 나잖아. 서아는 귀를 의심했다. 민준과 유라의 불륜도 충격적이었지만 유라가 민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친구에게서의 배신감과 남편에게서의 치욕은 서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은 서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같은 여자에게 더 이상 기생할 자리는 없어. 당장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민준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박 여사는 옆에서 비웃듯이 거들었다. 꼴의 남편 잘 만나 팔자 고치려 했겠지만 어림없지.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서아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몸부림쳤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났다.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자존심과 복수심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이들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때 저택의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술에 취해 들어오다가 마당에서 놀던 노견 복실이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고 말았다.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복실이는 축 늘어진 채 쓰러졌다. 서하는 달려가 복실이를 품에 안았다. 복실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서하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민준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저 혀를 찼다. 쯧쯧 귀찮은 늙은 개가 죽어버렸네. 잘 됐군. 복실이의 죽음은 서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친구였던 복실이의 죽음은 민준의 부주의이자 서에 대한 마지막 모욕이었다. 서아는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그녀는 복실이의 차가운 몸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그녀는 빈손으로 저택을 나섰다. 서울의 빌딩 숲은 차갑고 높았다. 서하는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재탄생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핍박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고독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낡은 코트 자락을 여미며 윤서하, 윤서하는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다. 선우그룹 저택을 등진 후 그녀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다. 텅 빈 거리 위로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녀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민준, 강민준과 유라초이, 유라의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복실이의 죽음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절망감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그녀는 강인한 눈빛으로 버텨냈다. 더 이상 비참하게 살지 않겠다는 결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서하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 멈춰 섰다. 그때 굉음과 함께 심상치 않은 사고가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졌다. 트럭 한 대가 승용차와 충돌했고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비명만 지를 뿐 사고 현장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다. 끔찍한 광경에 서하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의료인의 본능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지식과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의학적 재능을 떠올렸다. 서하는 주저하지 않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찌그러진 승용차 안에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남자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본 서하는 침착하게 그의 맥박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남자의 상처를 지혈하고 기도 확보를 위해 그의 자세를 바로잡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능숙한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사고 현장을 지나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량에서 내린 남자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태양그룹의 총수이자 냉철한 사업가인 이도윤 리 도윤 회장이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사고 현장으로 다가왔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쓰러진 남자와 그를 침착하게 응급처치하고 있는 서혜계로 향했다. 도윤은 서하의 비범한 의료 지식과 위급 상황에서의 침착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잊고 지냈던 어릴 적 친구 나비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어린 시절 외딴 별장에서 우연히 만났던 작은 소녀는 손목에 작은 나비 문신을 하고 있었고 늘 풀벌레나 다친 작은 동물들을 치료해주곤 했다. 그 소녀는 언제나 이도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도윤은 서에게 다가갔다. 대단하군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경계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도윤이 물었다. 윤소하입니다. 윤소하 씨.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짧게 말한 후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내일 아침 이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내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명함에는 태양그룹 이도윤 회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하는 망설임 끝에 도윤에게 연락했고 그렇게 태양그룹의 개인 비서로 채용되었다. 그녀는 도윤의 곁에서 일하며 그의 일상과 업무를 보조했다. 그녀의 업무는 주로 도윤의 스케줄 관리, 서류 정리, 그리고 출장 동행 등이었다. 서하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꼼꼼함으로 도윤의 신뢰를 얻었다. 도윤은 고질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잦은 과로로 인해 그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다. 어느 날 도윤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려 하자 서하는 재빨리 그의 상태를 파악했다. 회장님, 심장이 좋지 않으십니다. 이 자세로 휴식을 취하시고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녀는 침착하게 도윤의 자세를 바꾸고
그의 주머니에서 비상약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도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했고 이내 통증이 가라앉았다. 도윤은 서하의 비범한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자신의 주치의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증상과 그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그는 서에게서 단순한 비서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다. 당신 정말 의사가 아닙니까? 당신의 지식은 놀랍군요. 그저 책에서 본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하는 애써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지만 도윤의 눈빛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나비 문신을 보았고 어린 시절의 나비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 기억은 묘한 이끌림으로 다가왔다. 도윤의 비서실장인 정 실장 취입 중 또한 서하의 비범한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는 도윤이 서에게 보이는 특별한 신뢰에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침착하고 유능한 모습에 점차 호감을 가졌다. 그는 서하의 과거를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하가 선우그룹의 강민준과 이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과거 오로라, 제약계 천재의학 박사 부부의 딸이었으나 강제로 파양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하의 손목에 있는 나비 문신이 그녀의 친부모가 남긴 유일한 단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정 실장은 이 모든 사실을 도윤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 민준과 유라는 서하가 태양그룹 이도윤 회장의 개인 비서가 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특히 유라는 서하를 향한 민준의 미련과 도윤의 관심에 질투심을 느꼈다. 유라는 임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 민준을 쥐락펴락하며 서하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음모를 꾸몄다. 민준 씨, 저 여자 가만두면 안 돼. 재벌집 사모님이라도 된 양 행세하는 꼴을 못 보겠어. 민준은 서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 자선갈라 행사에 그녀를 하녀처럼 초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유라와 함께 서하의 과거를 폭로하고 그녀를 망신 줄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 박 여사 또한 이 계획에 동조하며 서하를 비웃었다. 그들은 서하가 도윤의 비서가 된 것을 그저 우연한 행운쯤으로 여기며 그녀가 자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도윤은 다가오는 자선 갈라 행사에 서하를 동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서하를 위해 특별히 유명 디자이너에게 드레스를 의뢰하고 최고급 장신구를 준비했다. 그의 눈빛에는 서하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그녀를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하는 도윤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다가올 폭풍을 직감했다. 갈라 행사는 그녀에게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재탄생을 증명하고 그녀를 핍박했던 이들에게 맞설 상징적인 무대가 될 터였다. 이도윤 리 도요온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된 윤서하, 요은서하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선우그룹 저택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태양그룹 본사의 웅장한 건물에서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능력과 지식을 발휘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고 그녀의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과 섬세한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느 날 중요한 투자 회의를 앞두고 도윤이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주변에 있던 비서들과 임원들은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하지만 서하는 침착했다. 그녀는 과거 의료 지식을 총동원하여 도윤의 상태를 살폈다. 회장님 심장이 좋지 않으십니다. 이 자세로 편안히 누우시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녀는 능숙하게 도윤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그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다리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비상약을 꺼내 빠르게 그에게 건넸다. 도윤은 서하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했고 점차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는 서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서하 씨, 당신은 정말 놀랍군요. 나의 주치의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대처하다니. 서하는 애써 감정을 숨기며 대답했다. 그저 책에서 본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애썼지만 도윤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작은 나비 문신에 머물렀다. 그 문신은 그의 머릿속에서 어릴 적 친구, 나비 외에 희미한 그림자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소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떠올렸다. 서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편안함과 익숙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도윤의 비서실장, 정 실장, 치프 중. 은 서하의 비범한 능력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는 서하가 태양그룹에 들어온 이후 도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 실장은 서에 대한 조사를 더욱 심층적으로 진행했고 그녀가 단순한 입양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친부모가 과거 태양그룹과 깊은 연관이 있는 오로라 제약계 천재의학 박사 부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희귀의학 기술 특허권이 서에게 상속되었으나 그녀가 강제로 파양되면서 이 모든 것이 감춰졌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쳤다. 정 실장은 서하의 손목에 있는 나비 문신이 그녀의 친부모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단서이자 이 모든 비밀을 풀어줄 열쇠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도윤에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 진실은 태양그룹의 미래와 도윤의 건강, 그리고 서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분명했다. 한편 선우그룹의 강민준, 강민준과 최유라, 초이유라는 서하가 태양그룹 이도윤 회장의 개인 비서가 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특히 유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민준이 서에게 미련을 두는 듯한 태도와 도윤이 서에게 보이는 관심이 그녀를 더욱 자극했다. 유라는 자신이 민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민준을 종용하며 서하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음모를 꾸몄다. 민준 씨, 저 여자 가만두면 안 돼. 재벌집 사모님이라도 된 양 행세하는 꼴을 못 보겠어. 우리가 망신을 줘야 해. 민준은 유라의 말에 동조했다. 그는 서에게 굴욕을 주기 위해 선우그룹과 태양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재벌가 자선 갈라 행사에 그녀를 하녀처럼 초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유라와 함께 서하의 과거를 폭로하고 그녀를 망신 줄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 박 여사 또한 이 계획에 동조하며 서하를 비웃었다. 그들은 서하가 도윤의 비서가 된 것을 그저 우연한 행운쯤으로 여기며 그녀가 자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주 자선갈라 행사에서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유라가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의 진짜 신분을 만천해 공개하고 이도윤 회장님 옆에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 거야. 도윤은 다가오는 자선갈라 행사에 서하를 동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서하를 위해 특별히 유명 디자이너에게 드레스를 의뢰하고 최고급 장신구를 준비했다. 그의 눈빛에는 서하를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그녀를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정 실장에게 서하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서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익숙함과 그녀의 손목에 있는 나비 문신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서하는 도윤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다가올 폭풍을 직감했다. 민준과 유라 박 여사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그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갈라 행사는 그녀에게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재탄생을 증명하고 그녀를 핍박했던 이들에게 맞설
상징적인 무대가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만 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강렬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재벌가 자선 갈라 행사의 날이 밝았다. 윤서하, 요은서하의 심장은 격렬하게 고동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오늘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었다. 6년간 짓밟혔던 그녀의 존엄성을 되찾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자들에게 맞설 운명의 날이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이 마치 그녀의 결의를 다지는 듯 선명하게 느껴졌다. 태양그룹의 총수 이도윤, 리 도윤 회장은 갈라 행사 시작 전 자신의 개인 대기실에서 서하를 마주했다. 도윤은 특별히 유명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드레스를 서에게 건넸다. 새하얀 실크 드레스는 서하의 가녀린 어깨선을 부드럽게 감쌌고 섬세한 자수가 놓인 소매는 그녀의 손목을 우아하게 드러냈다. 드레스 위에 걸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는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서하 씨, 잘 어울립니다. 당신은 빛나는군요. 도윤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쌌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나비 문신을 스쳤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외딴 별장에서 만났던 나비라는 이름의 소녀와 뛰놀던 희미한 기억이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다. 도윤은 서하가 그 소녀와 너무나도 닮아 있음을, 아니 그녀 자신이 그 소녀일 수도 있다는 강렬한 예감을 느꼈다. 서하는 도윤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따뜻한 진심을 보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갈라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상류 사회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는 화려한 무대였다.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을 착용한 재벌가 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윤서하의 재탄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강민준, 민준과 최유라, 초이, 유라는 연회장 한편에 서서 서하를 노려보고 있었다. 유라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질투와 불안감이 역력했다. 민준의 눈빛은 서하의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에 흔들리는 듯 보였다. 박 여사 마담 팍 또한 서하의 변화된 모습에 경악하며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저게 그 계집애라고. 그들은 서하가 이토록 완벽하게 재탄생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도윤은 서하의 허리에 손을 얹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윤서하라고 완전히 달라졌잖아. 이도윤 회장이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라니 대단하군. 민주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윤서하 꼴에 재벌 사모님이라도 된 양 행세하는군. 하지만 넌 여전히 버려진 고아일 뿐이야. 내 친부모가 널 버린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도윤 회장도 결국 너의 더러운 과거를 알게 될 거야. 그는 서하의 귓가에 조롱하듯이 속삭였다. 서하는 민준의 비열한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민준 씨, 당신의 추악한 진실은 곧 만천에 드러날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을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민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유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자기야, 뭘 그렇게 흥분해. 저런 여자 신경 쓰지 마. 그때 연회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서하가 선우그룹 저택에서 하녀처럼 허드레시를 하는 모습,
낡은 옷을 입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그리고 강제로 파양되었던 과거의 서류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영상은 서하가 가난한 구하 출신이며 이도윤 회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불우한 배경을 이용했다는 듯한 프레임을 씌웠다. 최 이사, 다이렉터 초이가 마이크를 잡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태양그룹 이도윤 회장님의 개인 비서이자 간병인으로 행세하는 윤서하라는 여인이 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의 파렴치한 계획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 선우그룹에 기생하려 했던 파렴치한 고아 출신이며 이제는 이도윤 회장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하고 있습니다. 최 이사는 강현성, 강윤숭과 함께 이중혁, 리중휴의 뒤를 봐주던 인물로 민중과 유라의 뒤에서 서하를 공격하려는 음모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하를 향한 경멸과 비난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유라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서하를 노려보았다. 민준 또한 서하를 비웃으며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 여인은 이도윤 회장님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최 이사가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서하를 향해 달려들었다. 도윤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하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린 시절 나비와의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서하가 숨겨진 진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최 이사가 공개한 조작된 서류와 영상은 서하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때 이중혁 원장, 리중휴의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윤서하 씨, 이 모든 진실은 곧 만천에 드러날 겁니다. 이도윤 회장님은 곧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그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회장님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여인일 뿐입니다. 이중혁은 자신이 6년 전 서하의 친부모가 남긴 유산을 가로챘으며 그녀의 신분을 조작하여 입양아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하를 몰아붙였다. 그는 서하가 이도윤에게 접근하여 모든 진실을 밝힐까봐 두려워했다. 지아는 홀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과거는 추악하게 왜곡되어 공개되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녀는 이렇게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했고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을 꽉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유일한 열쇠였다. 이중혁이 과거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그 열쇠가 바로 진실이 담긴 금고의 열쇠라는 사실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연 회장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심판대 위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듯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서하는 절망 속에서도 결연한 눈빛으로 회의실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중혁의 사무실에 숨겨진 진실의 금고를 찾아야 했다. 모든 것을 걸고 그녀는 움직였다. 자선 갈라 행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 이사, 다이렉터 초이의 비열한 폭로와 함께 강태준, 강태존 회장이 아닌 김현우, 김윤우 회장이 쓰러지자 모든 이의 시선은 윤서하, 윤서하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를 향한 비난의 파도는 거셌고 강 여사, 마담 캉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서하는 벼랑 끝에 몰린 채 홀로 서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이도윤, 리도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고동쳤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을 꽉 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친부모,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 자신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을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 여인은 회장님을 해치려 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체포하십시오. 최 이사의 외침에 경호원들이 서하를 향해 달려들었다. 서하는 쓰러진 도윤의 몸을 보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소리.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과로가 아니었다. 도윤이 앓고 있는 고질적인 심장병 증세와 함께 누군가 특정 약물을 투여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친부모가 남긴 낡은 가죽 노트 속 내용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특정 약초들이 독성 약물의 효과를 중화시킬 수 있다는 그녀의 부모님의 연구 기록이었다. 비키세요, 회장님은 위험합니다. 누군가 독극물을 사용했어요. 서하는 절규하듯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강 여사는 비웃듯이 말했다. 무슨 헛소리야. 네가 모든 상황을 꾸민 주제에. 그때 도윤의 비서실장 정 실장, 치프중, 이 군중을 해치고 달려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강 여사와 최 이사 그리고 이중혁 원장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강 여사님, 최 이사님, 이중혁 원장님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회장님을 독살하려 한 것은 당신들의 음모입니다. 정 실장의 폭로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강 여사와 최 이사 이중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최 이사는 당황하여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정 실장은 재빨리 피했다. 강 여사는 이 상황을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주변에 있던 태양그룹 경호원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이것은 조작입니다. 윤서아가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강 여사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서하는 정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도윤의 숨소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연회장 한편에 놓인 작은 화분들. 그녀의 눈에 익숙한 약초들이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의 노트에 기록된 독성 약물의 해독제로 쓰일 수 있는 약초였다. 회장님, 제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회장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서하는 도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쓰러진 도윤의 주머니를 뒤져 작은 약병 하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도윤의 맥박을 짚었다. 약병에 담긴 잔여물과 도윤의 증상을 통해 그녀는 도윤에게 투여된 약물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연회장 구석에 있던 작은 테이블로 달려가 화분에서 약초 몇 가지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에 경악했다. 지금 저 여자가 뭘 하는 거야? 미쳤나봐. 저걸 먹이려고. 서하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약초들을 지식여 즙을 낸 후 도윤에게 다가가 그 즙을 그의 입에 흘려 넣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준 지식과 자신의 뛰어난 의학적 통찰력이 그녀에게 준 확신이었다. 강 여사는 서하를 향해 소리쳤다. 당장 멈춰.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도윤의 얼굴에 미약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의 거칠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어 갔다. 도윤의 눈이 서서히 뜨였다.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하의 얼굴을 보았다. 피 묻은 드레스 땀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안에서 빛나는 강인함과 순수함. 그리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에 닿았다. 그 나비는 마치 그의 삶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숨쉬기 편안해졌어. 도윤의 목소리가 들리자 연 회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서하의 행동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범한 능력에 압도되었다. 강민준, 강민준과 최유라 초이, 유라박 여사 마담 파크, 그리고 이중혁 원장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의 음모는 완벽하게 실패했다. 이중혁은 그들이 서에게 누명을 씌우려 조작했던 DNA 검사 결과와 입양 서류를 숨기려 했지만 정 실장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현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서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그리고 알 수 없는 익숙함이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서하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에 닿았다. 그 나비는 그가 어린 시절 만났던 나비라는 소녀, 그리고 그의 심장병과 관련된 비밀 연구를 진행했던 오로라 제약회 상징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는 어렴풋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여인이 단순한 비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렬한 예감. 서하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신뢰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꿈을 보았다. 그녀의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을 넘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다. 연 회장은 이제 서하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영웅이 되었다. 자선 갈라 행사의 극적인 반전 이후 태양그룹과 선우그룹은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도윤, 리도윤 회장이 독살 위기에서 윤서하, 윤서하에 의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과 함께 강민준, 강민준, 최유라, 초이, 유라, 박여사, 마담 파크, 그리고 이중혁, 리중휴 원장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났다. 정 실장, 집중, 이 공개한 녹음 파일과 서하가 찾아낸 진정한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남긴 희귀의학 기술 특허권 관련 증거들은 모든 것을 명백히 증명했고,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이중혁 원장은 DNA 조작 사기, 명예훼손, 그리고 회장 살해, 미수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즉시 구속 수감되었다. 그는 병원장 자리에서 축출되었고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강민주는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최유라는 거짓 임신과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박 여사 또한 과거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철저히 몰락했다. 그들이 그토록 쫓던 권력과 명예는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이도윤은 서하의 손목에 있는 작은 나비 문신과 어릴 적 친구 나비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정 실장이 건넨 보고서에는 서하의 친부모가 오로라 제약회 천재의학 박사 부부였고 그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희귀의학 기술 특허권이 서에게 상속되었으나 이중혁의 음모로 빼앗겼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하가 강제로 파양되어 선우그룹에 입양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선우그룹과 유라의 친아버지 그리고 이중혁 원장의 욕망과 얽힌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도윤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살린 나비가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친구이자 자신을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리고 그의 심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도윤은 격렬한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병실을 박차고 서하를 찾아갔다. 서하는 자신의 낡은 옷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손이 서하의 손목에 있는 나비 문신을 스치자 서하의 눈이 서서히 뜨였다. 시오하야,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도윤은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서한은 도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아니 도윤 씨.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도윤은 서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쌌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이고 나의 잃어버린 친구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나에게 기회를 줘요. 당신에게 평생 갚아나갈 기회를 줘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서하는 도윤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들은 비로소 완전한 사랑을 확인했다. 도윤은 서하의 부모님이 남긴 희귀의학기술 특허권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에게 태양그룹의 공식적인 공동 상속인이자 자신의 배우자가 되어줄 것을 제안했다. 도윤은 태양그룹 산하에 새로운 생명공학 연구 및 신약개발 부서인 오로라 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하고 서에게 총괄 책임자 자리를 맡겼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서가 아닌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서하는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지만 도윤의 든든한 지지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오로라 생명공학연구소의 연구에 매진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낡은 가죽 노트 속 지식과 자신의 뛰어난 생명공학 지식을 결합하여 도윤이 앓고 있는 희귀 심장병을 포함한 여러 난치병에 효과적인 천연연꽃뿌리 추출물 기반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도윤은 이 치료제 덕분에 기적적으로 완치될 수 있었다. 서하와 도윤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재벌가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상징이었다. 도윤은 서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살렸고 내 삶의 진정한 빛을 가져다 주었소. 당신은 나의 나비이요. 서하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나비 문신이 그녀의 웨딩드레스 위에서 찬란하게 빛났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사랑을 세상에 펼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 즉 행복을 선물했다. 수년의 시간이 흘러 윤서와 요은 서하는 단순한 신데렐라 이야기를 넘어선 진정한 치유와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오로라 생명공학연구소의 혁신적인 수장으로서 부모님의 낡은 가죽 노트에서 얻은 지식과 자신의 뛰어난 생명공학 기술을 결합하여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그녀가 개발한 천연연꽃 뿌리 추출물 기반 치료제는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오로라 생명공학연구소는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서하에서 착안한 서하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전 세계 희귀 난치병 아동들을 돕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에 희망학교와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데 앞장섰다. 서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아이들과 노인들을 만나며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재단에 대한 후원과 지지는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과거의 자신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남편 이도윤, 리도윤 회장은 서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는 태양그룹, 스카이그룹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면서도 서하의 오로라 생명공학연구소와
서하 희망재단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의 냉철했던 눈빛은 서하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서하의 손목에 있는 작은 나비 문신을 어루만지며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기적에 감사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서하 희망 재단이 새로 건립한 희망의 연꽃센터의 개원식이 열렸다. 이곳은 과거 서하가 복실이와 함께 지내던 유기견 보호소 자리에 세워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이자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였다. 서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축사를 시작했다. 저는 이 작은 나비 문신처럼 한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의 삶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하는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나비 문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모님의 사랑과 도윤 씨의 믿음, 그리고 저를 사랑해준 모든 분들의 응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나비처럼, 그리고 이 연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피어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축사를 마친 후 서하는 남편 도윤과 함께 연단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때 정 실장 치프 중 이 서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서를 건넸다. 이사님 강민준 씨 소식입니다. 최근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유라 초이 유라 씨도 병원에서 꾸준히 봉사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하는 보고서를 읽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돕는 삶을 시작하려 하는 듯했다. 개원식이 끝난 후 서하는 도윤과 함께 센터의 옥상 정원에 올라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은 그들의 마음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여보, 저 별들 좀 봐요. 우리 가족 별 같아요. 서하는 현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도윤은 서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목에는 이제 서하와 똑같은 모양의 작은 나비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 치유, 그리고 영원한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서하는 더 이상 외로웠던 과거의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았고 자신의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며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영원히 빛나는 연꽃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나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감동과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적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높이 솟은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칼바람은 윤서하. 의 낡은 코트 속으로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재벌가 선우그룹의 웅장한 저택 그 화려한 담장 안에 갇힌 그녀의 삶은 신데렐라가 아닌 하녀에 가까웠다. 서하는 거실에 드리운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메아리 같았다. 늦은 밤 거실에 불은 꺼지고 주방의 희미한 조명만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차갑게 식어버린 접시 위 음식은 그녀의 삶처럼 온기 없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 시간 다른 방에서는 남편 강민준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의 휴대폰 너머 들려오는 다른 여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서하의 귀를 찢었다. 그녀의 심장 속 고독은 밤의 정막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민주는 서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집안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쯤으로 여겼다. 매일 아침 민준의 방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는 서에게 오늘 하루 시작될 모욕의 전조였다.
윤서한의 와이셔츠는 왜 다려놓지 않았지? 내 아침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그의 말에는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시어머니 박 여사, 마담 팍 또한 그녀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민준이의 아내가 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니 주제도 모르고. 박 여사는 서에게 온갖 자비를 시키며 하대했고 서한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은 저택의 화려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의 비참한 신분을 대변했다. 이 비참한 삶 속에서도 서한은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저택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따르는 노견 복실이는 서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서한은 매일 밤 몰래 복실이를 데리고 나와 산책을 시키고 자신의 식사를 복실이와 나누어 먹으며 정성껏 돌봤다. 복실이의 맑은 눈을 바라볼 때면 그녀는 잠시나마 이 고독한 삶을 잊을 수 있었다. 주말이면 민준과 박 여사 몰래 인근 유기견 보호소에 찾아가 봉사활동을 다니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다른 생명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았다. 그녀의 작은 행동들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강인함과 순수함을 보여주는 증거였다.